라클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 이름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모인 듯. 단 이 공간에서 강서은은 홀로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온갖 비싼 향수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었다. 조향사로서 그녀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국내 최대의 향수 페스티벌 코리아 퍼퓸 어워드의 신인 조향사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부스에는 첫 비 퍼스트 레인 라는 이름의 향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갓 내린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잎의 싱그러움 그리고 희미한 꽃의 달콤함을 담아낸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작품이었다. 어머 저기 우리 서은이 아니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이모 김희진과 사촌 박소라가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런데도 다 오고 출세했네 우리 서은이. 그깟 냄새나 맡는 게 돈이 되긴 하나 봐. 이모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은은 이모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온갖 구박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주택과 그 안에 딸린 향료 연구실마저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모 소라, 여긴 어떻게. 소라 약혼자인 오 상무가 VIP로 초대해줬지. 너처럼 구석자리 차지하는 사람이랑은 급이 다르단다. 박소라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과시하듯 매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약혼자는 신흥 IT 기업의 상무인 오진석이었다. 서은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장내에 잠시 소란이 일었다. 거대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한 남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메틱 기업 아우라 그룹의 총수 한이준이었다. 그는 이번 행사의 특별 심사위원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를 중심으로 멎는 듯 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전시된 향수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서은의 부스 앞에서 멈췄다. 그는 첫 비에 시향지를 들어 말없이 향을 맡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흥미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 남자에게 인정받는다면.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직전 이모 김희진이 괴성을 지르며 무대 앞으로 달려나갔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파렴치한 계집애의 실체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김희진은 삿대질을 하며 서은을 가리켰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서은에게로 향했다. 저기 저 강서은이 제 딸 소라의 약혼자를 꼬드겨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불효우 같은 년이라고요. 이모는 오진석 상무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오진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소라는 옆에서 슬픈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세상에, 저렇게 안 봤는데 남자 뺏는 불륜녀였어. 순식간에 서은은 촉망받는 신인 조향사에서 상간녀로 추락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벌떼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그녀의 얼굴 위에서 터졌다. 사실입니까? 강서은 씨, 오진석 상무와는 어떤 관계죠? 이모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억울함과 배신감의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면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 아래 십술만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졌다. 한이준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미동도 못하고 서 있는 서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아 자신의 곁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서은의 코끝에 그의 차갑지만 안정감을 주는 체향이 훅 끼쳐왔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이 좀 과하군. 그의 목소리 하나에 미친 듯이 터져 나오던 셔터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한희준은 서은을 품에 안은 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 내 약혼녀로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거든.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강당을 지배했다. 기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 김희진과 사촌 박소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은은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까맣고 차가웠다. 불과 5분 사이에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하늘 위로 끌어올린 남자, 한희준. 그의 등장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희준은 경악과 혼돈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굳어버린 강서은을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길을 만들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비상구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서은의 뺨에 와닿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따라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다. 묵직한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은 극도로 조용했다. 운전석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두 사람의 공간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서은은 여전히 어깨에 걸쳐진 그의 재킷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재킷에서는 그녀가 만들었던 그 어떤 향수보다도 복잡하고 깊은 서늘하지만 안정감을 주는 남자의 향기가 났다. 대체 왜? 서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저를? 한희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말했다. 동정이나 구원 따위를 기대했다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오늘 일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나를 위한 거였지. 그는 시선을 돌려 서은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잘 닦인 흑요석 같았다. 당신을 모함한 남자 오진석 상무. 그의 회사는 최근 아우라 그룹의 프로젝트를 교묘하게 베껴서 시장에 내놓았지. 언젠가 한 번은 밟아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오늘 당신이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어준 거고. 그는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적인 망신. 이것만큼 오진석과 그의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효과적인 건 없어. 그리고 덕분에 귀찮은 맞선 자리들도 당분간은 피할 수 있게 됐지. 서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에게는 고작 사업상의 이득과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은요, 당신의 그 가짜는 복수극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약혼녀 행세까지 시켰으니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당신과 짜고 쇼를 한 파렴치한 여자로 볼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저는 끝장이라고요. 한희준은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대안은 있고, 네, 지금 이 차에서 내려서 돌아갈 건가? 어디로 당신을 기다리는 건 산산조각난 명예와 당신의 집과 작업실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이모뿐이야. 조향사 강서은의 경력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났어. 당신 손에 남은 카드는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잔인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고급 빌라 단지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살던 작은 주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였다. 집안은 그의 이미지처럼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만이 유일한 장식처럼 보였다. 앉아. 그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잠시 후 그의 비서가 나타나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서은은 그 서류의 제목을 보고 숨을 멈췄다. 혼인계약서, 결혼, 약혼 발표까지 했는데 약혼으로 끝낼 수는 없지. 대중은 더 확실한 걸 원해. 1년간의 계약 결혼이다. 한희주는 다리를 꼬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다. 첫째, 오늘 밤 안에 모든 언론의 가십기사는 사라질 거다. 대신 우리 두 사람의 로맨틱한 러브스토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지. 둘째, 당신 이모가 2번 다시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유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주겠다. 셋째, 이 집에서 지내며 아우라 그룹의 지원 아래 당신의 조향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지. 최고의 시설과 최상급의 향료를 제공하겠다. 그가 내건 조건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특히 부모님의 유산인 집과 연구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향사로서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다. 대신 당신은 내게 완벽하게 복종해야 해. 내 허락 없이는 어떠한 단독 행동도 금지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서로에게 어떠한 감정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이야. 감정적인 소모는 딱 질색이거든. 할 수 있겠나? 서은은 눈앞의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악마의 계약과도 같았다. 자유와 감정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기회를 얻는 것.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 그녀는 이모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사촌의 경멸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다.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한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또박또박 서명을 했다. 강 에세오은.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한희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부터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소유물이다. 그의 선언은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채웠다. 그녀는 하나의 새장을 탈출했지만 이제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더 크고 화려한 새장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서은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새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부수고 날아오르겠다고. 한희준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언론의 방향은 80도 바뀌었다. 강서은을 향한 비난 기사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에는 재벌 3세와 천재 조향사의 운명적 사랑, 스캔들을 딛고 맺어진
세기의 로맨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홍보팀이 밤새 만들어낸 잘 짜인 시나리오였다. 서은은 한희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낯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세상과 격리된 화려한 감옥. 그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정영을 보며 잠에서 깼고 최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식사를 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한희준이 집안에 마련해준 조향 연구실이었다. 최첨단 설비와 세상의 모든 향료가 구비된 꿈의 공간이었다. 그는 계약의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하고 있었다. 서은은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향을 연구했다. 그것만이 이 허상 같은 삶 속에서 진짜 강서은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한희준의 가족들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다. 한씨 일가의 본가는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대저택이었다. 그곳은 한희준의 펜트하우스와는 또 다른 역사가 주는 위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눈매의 노인이 서은을 쏘아보았다.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한 회장이었다. 네가 그 아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강서은이라고 합니다. 서은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한희준은 그녀의 옆에 서 있었지만 어떤 도움도 줄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이건 역시 그녀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들리는 소문이 아주 요란하던데. 우리 이준이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를. 차가운 목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한희준의 고모이자 아우라 그룹의 계열사 사장인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서은을 위아래로 훑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니? 이준이를 홀려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건 아니고. 고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서은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과거가 아니라 제가 이준 씨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당돌하지만 예의를 갖춘 대답에 한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회장의 눈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 식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서은은 자신이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아니라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적들로 가득한 전쟁터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최고급 향수 라인 엘리시안이 출시 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연이어 혹평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영혼이 없는 향수. 개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개발팀은 몇 달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한희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밤 한희준은 서재에서 관련 보고서를 읽다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던 서은을 찾아갔다. 당신 천재라며 그가 다짜고짜 말했다. 증명해봐. 그는 엘리시안의 샘플과 관련 자료들을 그녀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것은 시험이자 기회였다. 서은은 그의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실에 매달렸다. 그녀는 엘리시안의 샘플을 분석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다. 최고급 원료 황금 비율의 조합. 하지만 그의 말대로 영혼이 없었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교과서적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공식을 모두 버리기로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이모집에서의 서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한희준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까지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향료들을 섞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중심향은 장미였다. 하지만 그냥 아름답기만 한 장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안에 톡 쏘는 스파이시 노트를 더하고 쌉쌀한 우드 계열의 향으로 깊이를 더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 줄기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처럼. 아름답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우아하지만 그 안에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향. 그것은 바로 강서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일주일 후 서은은 아우라그룹 본사의 R&D 센터에 섰다. 한희준과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새로 만든 엘리시안의 심장부입니다. 그녀는 작은 병에 담긴 엠버색 액체를 내밀었다. R&D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시향지에 향수를 묻혔다. 일주일 만에 뭘 어쩌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시향지를 코에 가져가는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주변의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시향을 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것은 분명 장미 향이었지만 그들이 알던 그 어떤 장미 향과도 달랐다. 첫 향은 매혹적으로 달콤했지만 곧이어 톡 쏘는 듯한 스파이시한 향이 감각을 자극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고 따뜻한 흙과 나무의 향기가 모든 것을 감싸며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한 편의 서사를 가진 향수였다. 슬픔과 고난을 딛고 피어난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 마지막으로 한희준이 시향지를 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향을 음미했다. 그의 머릿속에 연회장에서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과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눈을 피하지 않던 그녀의 강한 눈빛이 떠올랐다. 향기는 강서은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상의 파트너나 흥미로운 장난감이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경할 만한 아티스트로 바라보았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희준은 시향지를 내려놓고 서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향수의 이름은 가시, 장미, Rose with Thorns다. 그것은 칭찬이었고 인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기 시작한 새로운 감정의 첫 표현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계약 관계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감정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신제품 가시장미의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총수의 피앙세이자 베일에 쌓인 천재 조향사 강서은의 데뷔작이라는 스토리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강력했다. 출시 전부터 예약 주문이 쇄도했고 강서은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뷰티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 눈부신 성공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불길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허름한 빌라 김희진은 TV 뉴스에 나오는 서은의 얼굴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옆에 있던 박소라는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저 기집애 이제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네. 엄마 이대로 그냥 둘 거야. 저녀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오진석, 그 인간은 파혼하자마자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도 다 나를 비웃는다고. 시끄러워. 김희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첫 번째 계획의 실패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사교계에서의 평판,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딸의 혼사까지. 이 모든 것이 강서은 때문이었다. 저 년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와야 해. 아주 뿌리째 뽑아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짓밟아 줘야지. 김희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었다. 소라야, 너 기억나니? 내 죽은 외삼촌. 그러니까 서은이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만들었다는 그 향수 비법 노트. 그게 뭐, 그 안에 전설적인 향수 달빛 정원의 레시피가 들어있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물건이지. 서은이 아빠는 그걸 자기 딸한테만 물려줬어. 지금 그 노트는 분명 서은이가 살던 그 낡은 집에 있을 거야. 김희진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 노트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며칠 후 김희진은 서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친다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서은아 이모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잠시 눈이 멀어서 네가 부모님 없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부모님 유품이라도 정리하게 그 집에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 서은은 잠시 망설였다. 이모의 저희가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다. 알았어요. 대신 저랑 같이 가셔야 해요. 1시간만 드릴게요. 다음 날 서은은 김희진과 함께 부모님의 유산인 낡은 주택으로 향했다. 집 안 곳곳에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서은이 잠시 상념에 잠긴 사이 김희진은 재빠르게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책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죽 커버의 노트를 몰래 훔쳐 자신의 가방에 숨겼다. 이모가 돌아간 후에도 서은은 한동안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향수 개발에 몰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특정 조향 기법이 필요해진 그녀는 노트를 찾아보기 위해 오랜만에 옛집을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발견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노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서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노트는 어디에도 없었다. 범인은 단 한 사람 김희진밖에 없었다. 서은이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TV에서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김희진이 작은 화장품 회사를 차리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오늘 저는 저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적인 향수 달빛 정원을 세상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김희진은 기자들 앞에서 서은에게서 훔친 바로 그 노트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다. 이 비법 노트는 본래 저희 자매에게 함께 물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이 죽은 후 철없는 조카가 이 귀한 유산을 독차지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이용해 거대 기업 총수를 유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직접 이 향수를 세상에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세상은 또다시 들썩였다. 재벌가 상속녀들의 향수 전쟁, 원조는 누구인가 진실공방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은의 천재 조향사라는 명성에는 유산 도둑이라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번 공격은 지난번 스캔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과 정체성,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까지 겨냥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한희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에 애써 참고 있던 서은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 노트, 아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빠의 영혼이라고요. 그런데 저 여자가 모든 걸 훔쳐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도둑이래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희준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재능을 보았다. 가시장미를 만들어낸 그녀가 누군가의 것을 훔칠 리가 없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서은의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싸움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서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내가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는 두 사람의 모든 것을 건 향기를 둘러싼 숙명의 대결이 시작될 참이었다. 한이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강서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빛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질문에 한이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나약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사랑했다. 우선 적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날 밤 한이준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다시 한번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이번에는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장과 김 비서까지 합류했다. 서은은 더 이상 총수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뒷전에 물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의 중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철학과 조양 기법, 그리고 이모 김희진의 오랜 시기와 탐욕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설명에 법무팀장을 포함한 모두는 그녀가 진짜 유산의 계승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상황은 명확하군. 한이준이 회의를 정리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한다. 첫째, 법무팀은 김희진이 설립한 회사의 모든 것을 파헤쳐. 자금 출처, 등록 서류, 주주 명단까지. 둘째, 나는 내 라인을 통해 유통 및 원료 공급 라인에 압력을 가하겠다. 김희진이 숨 쉴 구멍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는 서은을 바라보았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공격은 당신이 맡아줘야겠어. 제가요. 그래. 법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대중은 더 확실하고 극적인 증거를 원하거든. 당신이 진짜 계승자라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향기로 증명해 보여. 당신의 재능으로 김희진의 거짓말을 박살내는 거야. 그의 제안에 서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원하던 방식이었다. 조향사는 향기로 말하는 법이니까. 그날부터 치열한 방역 준비가 시작되었다. 법무팀은 김희진의 회사 희진 커스메틱스의 뒷조사에 착수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회사의 설립자금 대부분이 불법 사채 시장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희진이 서은의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잡으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서은은 연구실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버지의 전설적인 향수 달빛 정원을 기억만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영혼과 대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정원을 거닐며 향료가 되는 식물들에 대해 가르쳐주곤 했다. 서은아, 모든 향기에는 이야기가 있단다. 좋은 조향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야. 달빛 정원은 아버지의 대표작이자 어머니를 위해 만든 사랑의 증표였다. 달빛이 쏟아지는 밤의 정원을 거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향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서은은 수백 개의 향료들 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자스민, 튜베로즈, 가드니아.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아버지가 만든 달빛 정원, 특유의 맑고도 신비로운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았다. 그녀가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한이준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식사를 거르면 샌드위치를 들고 연구실로 찾아왔고 그녀가 밤을 새우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서툰 배려 속에서 서은은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서은은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한이준에게 다가갔다.
이것 좀 봐줄래요? 그녀가 내민 것은 그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서류, 바로 향료의 화학식과 구조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당신은 사업가니까 다른 시각에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밤은 함께 깊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복잡한 경영과 법률 지식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향기의 세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무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김희진이 과거 서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회사의 공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회계장부 원본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이 어저늘의 일이 아님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같은 시각 서은 역시 중대한 돌파구를 찾았다. 그녀는 늦은 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책갈피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달빛 정원의 비밀은 달에 있다. 보름달이 뜨는 자정 단 1시간 동안만 피어나는 월암인 유에시아 메이린. 그 꽃만이 진짜 영혼을 담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달빛 정원의 핵심 원료는 단순히 월암인 꽃이 아니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조건에서 채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극소량의 에센스. 아버지가 그녀에게만 알려주었던 비밀. 김희진이 훔쳐간 노트에는 이 결정적인 비밀이 적혀있지 않았을 터였다. 그녀가 만든 향수는 결국 영혼 없는 복제품에 불과할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김희진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증거와 그녀의 사기극을 만천해 공개할 비장의 무기. 서은은 새로 완성한 달빛 정원을 작은 병에 담아 한희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만든 향수보다 더 깊고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 위에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더해진 완벽한 작품이었다. 한희준은 향기를 맡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의 유산을 되찾으러 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쇼를 위한 연기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실된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결전의 무대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김희진의 신생 화장품 회사 희진 커스메틱스의 론칭 행사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듯 행사장 전체를 달빛이 쏟아지는 비밀의 정원처럼 꾸며놓았다. 상속녀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이슈 덕분에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무대 중앙에선 김희진과 박소라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마침내 자신들의 유산을 되찾은 승리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오늘 저는 저희 가문의 영혼과도 같은 향수 달빛 정원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훔친 노트에 적혀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읊어댔다. 그녀가 달빛 정원의 실물을 공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희준과 강서은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빛처럼 압도적인 기세로 천천히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행사장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저것들. 김희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서은은 한희준의 곁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의 김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 향수를 공개하기 전에 이모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공정한 대결.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이모 두 조향사가 각자의 달빛 정원을 선보이고 여기 계신 전문가와 대중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진짜 계승자라면
피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여기서 거절한다면 스스로 가짜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김희진은 서은이 기억만으로 레시피를 완벽하게 재현해냈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것이 서은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누가 진짜고 누가 도둑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가려주마. 그렇게 세기의 향수 대결이 시작되었다. 먼저 김희진이 자신의 달빛 정원을 선보였다. 아름다운 보틀에 담긴 향수는 즉시 시향사들과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아름다운 향이군. 클래식한 플로럴 계열의 정수야. 확실히 명품의 반열에 오를 만한 퀄리티인데 저명한 향수 비평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김희진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서은을 향해 조롱의 미소를 보냈다. 이제 강서은의 차례였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녀는 향수병부터 내밀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향수는 단순한 화학적 조합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달빛 정원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바친 사랑의 시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그녀는 이야기가 끝난 후 자신이 만든 달빛 정원을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사람들이 그녀의 향수를 시향하는 순간 장내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두 향수는 분명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김희진의 향수가 아름다운 그림이었다면 서은의 향수는 살아 숨쉬는 정원 그 자체였다. 신비롭고 몽환적이며 맞는 순간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한 비평가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믿을 수 없군 이 향기에는. 생명이 요하 있어. 김희진 사장의 향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영혼이 느껴진단 말이야. 서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 비밀을 공개했다. 달빛 정원의 영혼은 월화미인 꽃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월화미인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1년에 단 며칠 보름달이 뜨는 자정부터 딱 1시간 동안만 피어나는 꽃집. 그 순간에 채취한 꽃만이 이 신비로운 향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만 전해지는 약속이자 진정한 계승자만이 알 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희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서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의 어린 시절 아버와 함께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들과 아버지가 그녀에게 직접 써준 편지들을 띄웠다. 그녀가 진짜 유산의 계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이 모든 건 조작이야. 김희진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 한희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예술적인 진실은 증명되었군요. 이제 법적인 진실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김희진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과거 아버지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회계장부 불법 사채를 동원한 내역 부동산 사기 계약서까지. 김희진 사장, 당신은 조향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자 범죄자요. 한희준의 차가운 선고에 김희진은 그대로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박소라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러댔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기자들은 분노에 차서 김희진 모녀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한희준의 법무팀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사기 및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김희진 씨를 체포합니다. 김희진은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허망한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은 처참한 범죄극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은은 무대 중앙에 서서 텅 빈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허탈함이 더 컸다. 한희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끝났어.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은은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져 나왔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이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숙명의 대결은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승리자가 되어 함께 서 있었다. 조향사들의 대결 이후 세상은 한동안 강서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김희준은 사기 횡령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박소라 역시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반면 강서은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천재 아티스트이자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되찾은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그녀의 달빛 정원과 가시장미는 출시와 동시에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강서은 신드롬을 일으켰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서은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옛집으로 돌아왔다. 정원에는 그녀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앉아 햇살 아래 먼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부모님의 유산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한이준과의 관계였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은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이모의 위협은 사라졌고 대외적으로 부부 행세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생각은 서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계약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 그의 펜트하우스, 그의 연구실, 그리고 그의 곁.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이 계약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한희준이 그녀의 집 정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편안한 차림의 한 남자로서 그녀의 곁에 섰다. 이제 다 끝났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 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서은 씨,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이제 자유야.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물론 당신의 조향사로서의 활동은 아우라 그룹에서 끝까지 지원할 거요.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은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떠나도 좋다는 그의 말이 마치 이별 통보처럼 들렸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내가 떠나는 거. 서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한희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가 쓰고 있던 이성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당신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원한 적 없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처음에는 분명 비즈니스였어. 당신의 재능을 이용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아픔과 강인함을 볼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었어.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세상이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내 편이 되어준 당신을 믿었어요.
강압적이고 제멋대로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한희준 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더 이상 계약도 계산도 없는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한희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계약서 한 장을 꺼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서은은 그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과거의 족쇄가 바람에 흩날리며 사라졌다. 한희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가 없던 그녀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강서은, 나와 결혼해주겠어. 계약이 아닌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줘. 서은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두 사람은 서은의 집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하객도 언론도 없었다. 오직 한 회장과 몇몇의 가까운 지인들만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서은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세상을 매혹시키는 천재 조향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동정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랑과 명예를 모두 쟁취한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진정한 하우문 부인이 되었다. 그것은 돈이나 계약으로 얻어진 자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쌓아 올린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름이었다. 결혼식 날 오후 두 사람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새로 만들 향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향수의 이름은 영원 이터니티,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향수였다. 서울의 심장 강남의 밤은 꺼지지 않는 인공의 태양처럼 휘황찬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단연코 셀레스티얼 호텔이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놀이터라 불리는 이곳의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오늘 밤 천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의 28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부유했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사교계의 명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인 강민혁의 표정은 지루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실크 셔츠를 입고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눈매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만큼이나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미녀가 생일 축하한다. 이 자식 주인공이 표정이 왜 그래? 어깨동무를 해오며 말을 건 사람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또 다른 재벌가의 자제인 박지훈이었다. 지겹다 지훈아. 매년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아첨들. 차라리 클럽에서 노는 게 더 재밌겠어. 민혁은 샴페인 잔을 단숨에 비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안중에 이 파티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확인하는 연례 행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사람들은 강민혁이라는 인간이 아닌 천일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에이 그래도 네 생일인데 즐겨야지. 저기 봐 톱스타. 민서희가 계속 너한테 눈길 주는 거지 안 보여? 오늘 밤 외롭지는 않겠는데? 지훈이 짓궂게 웃으며 턱짓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그에게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딴 것보다 내가 주문한 시계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스위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런 날짜 하나 제대로 못 맞추나.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났다. 비서 김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지금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배송 기사님과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금만 내가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 돈을 얼마를 줬는데 비가 온다고 늦어 핑계도 가지가지군. 당장 퀵서비스 업체 사장 바꾸고 그 배송 기사라는 작자는 내 눈앞에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 민혁의 싸늘한 말에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설 뿐이었다. 강민혁에게 타인의 사정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세상은 언제나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같은 시각 셀레스티얼 호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장대비가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확보되지 않았다. 낡은 배달용 스쿠터의 작은 엔진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헬멧 속에서 서연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방수 기능이 거의 사라진 낡은 우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스마트폰 배달 앱 화면에는 배달 지연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고객의 주소지는 강남 셀레스티얼 호텔. 이 비를 뚫고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연우는 속으로 되뇌며 스쿠터 핸들을 꽉 잡았다. 관자놀이개에 자리한 희미한 흉터가 빗물에 젖어 서늘하게 느껴졌다. 비 오는 날이면 의뢰 그랬듯 1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희미한 통증과 함께 되살아나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불길한 상념을 쫓아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 그리고 이번 학기 등록금. 24살의 연우에게는 잠시도 쉬어갈 틈이 없었다.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그녀를 집안의 가장으로 만들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밤에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그녀는 위태로운 현실을 버텨내고 있었다. 오늘 배달하는 이 물건은 유난히 배달료가 높았다. 아마도 아주 비싼 물건인 모양이었다. 이것만 성공적으로 배달하면 어머니의 다음 주 병원비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끄러운 도로 위를 고개하듯 달리던 스쿠터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The Celestial. 금빛으로 빛나는 호텔의 이름은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연우는 잠시 그 위압적인 모습에 숨을 삼켰다. 자신이 입고 있는 젖은 옷과 초라한 스쿠터가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 한 구석에 스쿠터를 세우고 배달 상자를 품에 꼭 안았다. 상자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따뜻하고 향긋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향해 꽂히는 차가운 시선들도 느껴졌다. 로비에 있던 호텔 직원과 손님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고단함이 역력한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 직원이 다가와 길을 막아섰다. 무세운 일이시죠? 용무가 있으시면 직원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배달 왔습니다.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 강민혁 고객님께 전달할 물건입니다. 연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요즘 배달 기사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매번 상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금빛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며 최고층을 향했다. 문이 열리자 로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파티의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이 더 깊은 이질감과 모멸감에 빠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파티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비서 김 실장이었다.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아이고 기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쪽입니다. 도련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의 재촉에 이끌려 연우는 파티의 중앙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명백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발끝만 보고 걸었다. 마침내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 앞에 섰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남자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연우의 흠뻑 젖은 운동화부터 시작해
물이 떨어지는 우비 자락을 거쳐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상자에 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오만한 눈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내가 그 배달 기사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거센 빗속을 뚫고 온 것보다 더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운명의 만남은 그렇게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의 차가운 질문이 소음으로 가득했던 파티장 전체에 쐐기를 박았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파티의 중심에 선 두 사람, 화려함의 정점에 있는 남자와 비에 젖은 초라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극명한 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잔인한 볼거리였다. 서연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밤 폭우가 너무 심해서 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몸만큼이나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예의를 갖춘 사과였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1m 80이 넘는 큰 키가 연우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회성 그 말 한마디면 다야 내가 네 사정까지 알아야 하나 하수구에서라도 기어 나왔나 꼴 좀 봐. 내 몸에서 떨어진 빗물이 이 호텔의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연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주변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우는 얼굴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우선 주문하신 물건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이 끔찍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단일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그에게 건네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더러운 것과 접촉하기라도 싫다는 듯이. 어디다 그 더러운 손을 내밀어. 너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제 시간에 물건이나 갖다 바치면 되는 거야. 그 간단한 임무 하나 완수하지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는 연우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비쳤지만 천일 그룹의 후계자에게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친구 박지훈조차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샴페인을 홀짝일 뿐이었다. 연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아무리 힘들고 서러워도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인격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짓밟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 이번 달 내야 할 병원비 고지서, 그리고 이 배달만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봐야 어딜가.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 장난기 어린 잔혹함이 스쳤다. 그는 이 먹잇감을 이대로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 상자 저기 테이블 위에 올려놔. 내 손에서 직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시야에서 당장 사라져. 그는 손가락으로 근처에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을 가리켰다. 연우는 더 이상의 모욕을 견디기 힘들어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차가운 굴욕감과 서러움으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샴페인 잔을 들려던 민혁이 무심코 팔을 휘저었다. 그의 손등이 상자를 들고 있던 연우의 팔을 강하게 쳤다. 연우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상자가 공중으로 떴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코아직, 고요해진 파티장에 대리석 바닥과 상자가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최고급 벨벳으로 포장된 상자의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복잡한
기계 부품이 부서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파티장 전체에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상자에 고정되었다. 정적을 깬 것은 강민혁의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이런 미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는 자신의 실수는 순식간에 잊은 채 모든 책임을 연우에게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가리키며 연우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이 멍청한 게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게 뭔지 알기나 해. 스위스 장인이 1년 동안 만든 단 하나뿐인 시계란 말이야. 연우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혁과 바닥의 상자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당신이 제 팔을 쳐서. 뭐? 내가 쳤다고 웃기지도 않는군. 어디서 감히 나에게 책임을 떠넘겨. 내년에 서투른 손이 저지른 실수를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것과도 같았다. 뚝뚝거리 같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연우를 조롱했다. 사고 내까지 쓰게 감히 나랑 얽혀서 사고를 논할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좋다 이거야. 어디 한번 보상해봐. 네 인생을 전부 갖다 바쳐도 모자랄 테니까. 그는 연우의 턱 끝까지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경멸을 담아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연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네 집, 내 가족, 내 장기까지 전부 다 팔아도 이거 하나 보상 못해. 알겠어. 그 말이 파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연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 분노스러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궁거렸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 화려하고 잔인한 세계에 내던져진 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짓밟아 버렸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남은 것은 패배한 자의 퇴장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연우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남자의 오만한 얼굴이 10년 전의 어떤 기억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그 잔인한 선언 앞에서 서연우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자신을 향한 경멸과 조롱의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이게 현실이었다. 돈 없고 힘없는 자의 서러운 현실. 강민혁은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다. 이 하찮은 배달기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똑똑히 가르쳐 준 것 같아 통쾌하기까지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나 울면서 도망치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흐느끼던 연우의 어깨가 서서히 멎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듯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더 이상 절망만이 아닌 차갑게 얼어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내리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우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바닥만 향했던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강민혁을 정면으로 향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감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의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섬뜩할 정도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지독한 원망이었다. 강민혁은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먹잇감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또 다른 독서를 내뱉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관자놀이, 화려한 샹들리에의 금빛 조명이 그곳을 정통으로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희미하지만 선명한 하나의 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며 남긴 하얗고 가느다란 흉터였다. 평소에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을 그 흉터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의 시선이 무심코 그 흉터에 닿았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에 난 작은 흠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요한 시선과 그 흉터가 기묘하게 겹쳐지면서 그의 머릿속 깊은 곳 두꺼운 망각의 먼지 아래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미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눈앞에 화려한 파티장 풍경이 순식간에 암전되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소리, 코를 찌르는 가솔린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는 유리 파편들. 18 살의 강민혁. 아버지 몰래 끌고 나온 검은색 스포츠카의 운전석에서 그는 술에 취해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빗길을 질주하는 쾌감에 취해 세상이 모두 그의 발 아래 있는 것만 같아졌다. 그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갑자기 낡고 작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피할 틈도 없었다.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충격이 온몸을 뒤흔들었다. 혼돈, 비명, 찌그러진 차체, 사이렌 소리.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구급대원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한 남자.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 어린 소녀가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아바 아바 일어나 제발. 소녀의 얼굴, 정확히는 관자놀이 부근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상처의 모양, 그 위치, 기억의 파편은 아버지의 서재로 이어졌다. 사고 후 며칠 뒤 그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건 다 처리했다. 그 가족에게는 두둑한 보상금을 줬어.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거고 이 일에 대해서는 평생 입을 다물 거다. 너는 이 일을 잊어버려. 처음부터 그 없었던 일처럼. 알겠나? 돈으로 덮어버린 진실. 돈으로 막아버린 죄책감. 강민혁은 그날 이후 정말로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좇으며 기억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아, 강민혁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표정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 여자. 자신이 방금 전까지 벌레 보듯 모욕하고 짓밟았던 이 배달기사.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그 빗길에서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녀를 보았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눈동자. 아버지의 죽음과 망가진 삶의 무게를 짊어져 온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자신의 죄가 낙인처럼 찍혀 있는 저 흉터. 바닥에 나뒹구는 박살난 시계 상자가 갑자기 우습게 느껴졌다. 자신이 내뱉었던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보상 못해 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가 앗아간 것은 고작 시계 따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숨, 한 가족의 행복, 한 소녀의 평범했던 삶 전체였다. 파티장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것을 목격할 뿐이었다. 서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눈빛과 그녀의 흉터가 그에게 가장 끔찍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네오, 너는... 강민혁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거대한 돌덩이라도 걸린 듯 그저 마른 숨만 새어나왔다. 오만과 특권 의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의 한가운데서 시간을 넘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 명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가해자로, 다른 한 명은 그 죄의 증거가 되어 나타난 피해자로, 그들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과 하나의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니, 어쩌면 1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강민혁의 눈앞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의 친구 박지훈이 보다 못해 다가왔다. 민혁아, 괜찮아. 너 안색이 왜 이래? 이 여자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지훈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민혁은 그 손을 미친 사람처럼 뿌리쳤다. 재호리가 건드리지 마.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지훈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겁에 질린 채 구석에 몰린 짐승. 지금의 강민혁은 정확히 그 모습이었다. 그의 혼란과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파티장에 다시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재생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은 지금 이 순간 강민혁에게는 지옥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화려한 조명값 비싼 음식 사람들의 가식적인 얼굴. 이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킬 듯한 거대한 위선 덩어리로 보였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서연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빗물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10년 동안 골마 터진 상처와 응어리진 하늘 담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박살, 난 시계 상자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공포에 질려 있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말이 맞아요? 그녀의 첫 마디에 파티장이 다시 한번 술렁겼다. 사람들은 그녀가 드디어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이 시계 하나 값도 안 되겠죠? 고작 몇 푼 안 되는 배달 수수료를 벌기 위해 이 빗속을 뚫고 온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일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비꼬거나 원망하는 투가 아니었다. 그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쳤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강민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파티장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10년 전 그 빗속에서 당신이 앗아간 우리 아버지의 목숨값은요? 연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민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경악의 신음을 터뜨렸다. 연우는 멈추지 않았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온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당신 때문에 평생 웃음을 잃고 매일 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10년 세월은요. 그건 얼마짜리죠?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던져주는 돈다발을 받아들고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도시로 쫓겨나야 했던 내 어린 시절은요. 그 기억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강민혁의 오만한 세계를 부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끔찍한 비극의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에 서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과 경멸은 사라지고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떠올랐다. 연우는 이제 그의 턱 밑까지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깊은 화염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그 많은 돈으로 똑같은 걸, 아니 더 비싼 걸 얼마든지 새로 살 수 있겠죠. 그녀는 바닥에 상자를 턱으로 가리켰다가 다시 그의 눈을 꿰뚫을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요, 내 아버지의 목숨, 내 어머니의 건강, 내 가족의 무너져 버린 삶은 당신이 그 대단한 천일그룹을 전부 다 팔아도 절대 되돌려 놓지 못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골랐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낙인을 찍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강민혁 씨,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연우의 눈에 일렁이던 불꽃이 스르르 꺼졌다. 1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 허탈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승리감이 아닌 구제할 길 없는 한 인간에 대한 깊고 서글픈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더 이상 그녀는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10년 만에 자신의 진실을 외친 사람의 당당함으로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걸어 나갔다.
모세의 기적처럼 파티에 모여있던 화려한 인파가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경애와 동정, 그리고 자신들의 방관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우는 그 길을 따라 소리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사라진 파티장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혁은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말들이 메아리가 되어 그의 귓가를, 그의 심장을,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후벼 팠다.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의 화려했던 세계는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폐허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의 죄수가 되어버렸다. 서연우가 사라진 후 셀레스티얼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는 오직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 된 듯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자 한 소녀의 고통을 외면한 방관자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강민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비어가는 파티장의 한가운데에 마치 번개를 맞은 나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박살난 시계 상자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물건이 이제는 그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증명하는 증거품이 되어버렸다. 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안색을 살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우선 자리를... 하지만 민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몸을 돌려 텅 빈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휘청거렸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호텔을 빠져나왔다. 밤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비가, 이 차가운 고통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줄 수 있을까? 그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텅 빈 강남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그의 등 뒤로 그의 화려했던 28번째 생일 파티는 그렇게 폐허 속에서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룹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독한 술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지만 깨어나면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에 고통스러워했다. 서연우의 눈빛, 그녀의 흉터,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말은 저주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이 굳게 닫힌 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본 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닌 분노였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다 처리했다고 잊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후계자가 이따위로 무너지다니. 당장 일어나서 네 자리로 돌아가. 강 회장에게 그 사건은 이미 돈으로 해결된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만들어낸 공적인 스캔들과 그룹의 이미지 실추였다. 그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사람의 목숨값은 그저 지폐 몇 장의 가치에 불과했다. 이 죄는 아버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아니,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이용해 지난 10년간의 서연우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떤 아르바이트까지 했는지, 명문대에 다니면서도 등록금을 걱정해야 했던 그녀의 고통을 그는 하나하나 알아갔다. 그가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나타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자 이기심일 뿐이었다. 돈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는 그녀를 2번 모욕하는 짓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몇 달 후 새살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설립되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재단의 설립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막대한 개인 자산을 재단에 쏟아부었다. 강민혁은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이름뿐인 직함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재단으로 출근해 직접 피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그들의 사연을 읽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했다. 때로는 상담 전화를 직접 받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우의 삶은 많이 안정되었다.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고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었다.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후원자 덕분이었다. 연우는 무사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고단함 대신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이 엿보였다. 어느 주말 저녁 그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세살 재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고 있었다. 앵커는 베일의 사인 설립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재단 활동 중에 우연히 찍힌 그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에 연우는 숨을 멈췄다. 1년 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남자는 없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수척해진 얼굴, 값비싼 명품 대신 평범한 셔츠 차림. 하지만 연우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공허하고 차갑던 그의 눈은 이제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 피해자 유가족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연우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 익명의 후원자도 이 재단도 모두 그 남자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녀는 가만히 TV를 껐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용서라는 단어는 이 모든 비극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가벼웠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10년의 세월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도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씁쓸하지만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날 밤 그녀가 던졌던 진실의 외침이 한 인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씨앗이 된 것이다. 연우는 창가로 다가섰다. 1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던 하늘은 이제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그녀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것을 통과해 온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되찾을 수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빚을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기 시작했다.